저는 오늘 이번 청년 배틀에 사전 응시를 받을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반성을 했습니다. 정치가 워낙 진입장벽을 높게 쳐놨기 때문이죠. 이곳 판교는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를 탐험하는 곳입니다. AI나 빅데이터나 컴퓨터까지 말이죠.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여러분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등산할 때 이정표로 삼는 바위를 하나 이 자리에 이 광장에 모셨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 광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상의 세계, 가보지 않은 길, 정치가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그 등반길에 준수톤, 이 암석에 한번 기대고 의지하고 소통의 길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사실 저도 당대표로서 이제 수많은 정책들을 접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지만은 뭉개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뭉개고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보고요. 논의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제가 정치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은요. 정말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IT든지 노동이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유의미한 대화가 될 것이고요. 오늘 한번 이 판교에 진짜 젊은 지성들이 모여있는 이 거리에서 구체적이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화들 네, 그럼 지금부터 곧바로 우리 분당 판교 청년 토론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배틀은 사전 신청 참가자 6명과 현장 신청 참가자 총 10명, 그래서 도합 16명을 선별해서 각 4분씩 발언을 듣고 우리 이준석 당대표와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번 8월 말 입대 예정인 21살 남자입니다.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피시주의라는 개념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는 페미니즘과 최근 이슈인 차별금지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비판하신 할당제라는 것도 결국 정체성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정체성 정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뭐뭐다워야 된다 또는 뭐뭐다움이라는 역할 규정 자체가 굉장히 부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입에서는 끊이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청년이란 단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처럼 되어 있지만은 제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보시면은 제 입에서 청년이라는 단어 거의 안 써요. 사람들이 씌우려고 했던 청년다움이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왠지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청년 정치인이라는 굴레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당에서 활동하면은 청년 일자리, 대학 등록금 뭐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을 줬어요.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27살 때부터요. 가장 다루고 싶었던 건요. 대한민국의 경제, 교육, 외교, 안보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제가 잘할 자신도 없고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했던 청년 일자리 문제나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제 문제이고 너랑 여의대가 비슷한 사람들 문제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폭압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젠더 폴리틱스도 그렇고 정체성 정치라는 것도 사람에게 역할과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라는 거를 아주 단일화해가지고 강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대하는 조류가 늘어날 것이다. 원래 여성주의 운동이 약간 그런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여성다움에 대한 거부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이래야 돼. 여성의 역할은 이거라고 규정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여성주의 운동의 시작이었거든요. 여성은 절대적 약자, 어떤 영역에서도 약자. 그러니까 무조건 할당제가 아니면은 극복할 수 없는 주체. 뭐 이렇게 역으로 규정해버리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계속 짚어줘야 되는 것이고 결코 가족오락관처럼 여성팀, 남성팀 나눠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제가 당대표 하니까요. 민주당에서 바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젊은 사람이라면은 수술실 CCTV에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젊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수술실 CCTV에 대해 가지고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젊은 사람이라면은 꼭 찬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규정해가지고 공격하느냐.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거부해야 될 문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적어도 뭐뭐다움, 뭐뭐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용어 자체를 박멸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의 양재훈이라고 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님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차등적인 지급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그 능력주의의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이 사회의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혹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능력주의의 현실, 그 능력주의가 어디까지 그러한 현실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저는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중에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마스크 해제를 이렇게 강행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노마스크를 인센티브로 건 거는 저는 다소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백신을 맞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백신 맞은 인원이 각종 변이에도 감염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 노마스크 상태에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능력주의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참 복잡한 담론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은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사람도 책을 쓰기도 하고요, 능력주의에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반대로 그러면 사회 전체 질서에서 능력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으로 많아야지만 사람들이 공정하다 느낍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진행했던 토론 배틀이라는 거, 누구든지 구글 폼을 작성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비도 안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대변인 되겠다고 141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희대의 상황에 나온 것이겠죠. 그 다음에 경쟁이 공정하려 그러면은 유의미한 경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변인 토론 배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남녀노소 간에 유불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극복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의 차이라든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경쟁이라는 거는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무의미한 경쟁이 되는 것이겠죠. 경쟁,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런 무의미한 경쟁까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겠다고 했던 것은 그 경쟁이 충분히 연령과 성별과 관계없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로운입니다. 나이는 38이고요. 저는 협회 부대변인 차원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 한 명의 의사의 차원으로서 대표님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는 체제 유지와 존속으로 인해서 어떤 모든 판단을 성과 또는 내 편과 적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양분하는 이런 행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행태 속에서 일부 의사들의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도와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료와 방역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는 이런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과들의 어떤 지원이나 구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대표님이나 국민의힘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러한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발언자께서 우리 필수 의료기관의 붕괴에 대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의 말씀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저는 제가 느낀 교육의 공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불공정은 폭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다닐 때는요, 폭력 서클에게 수백 번의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10명이 넘는 그들에게 팔다리를 잡혀서 공중에 흔들린 채로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에 던져지고 그
그 아픈 가운데서도 밟혔습니다. 2학년 때는요, 같은 반이 됐다는 이유로 등교 첫날부터 버티기 힘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이 교실에 없는 시간에는 그 서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력 서클이 아닌 어떤 학생도 그 폭행들을 보고 자신도 당하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에서도 제 옆자리에 앉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서클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에게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폭력의 굴레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폭행을 피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반친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폭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존중했고 저는 제 반의 다른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피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다른 서클의 인원의 폭행이요, 저처럼 몸과 마음이 연약한 다른 친구들에게 더 크게 옮겨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자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요, 제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현 친구, 우리 상당식 이야기에서는 친구 같은 사람을 생존자라고 불러요. 저는 아직도 그 생존자라는 단어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단어를 듣고 모든 아픔을 씻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전국의 생존자들을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습니다. 6월 23일에 조문 개정이 되었는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십니까? 저는 만약에 분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도 결국에는 본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저항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격리되어 가지고 다른 반을 편성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법의 시행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부가 굉장히 세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폭행이 가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격리라는 것이 그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행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뜻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항 자체는 적용을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듣기만으로도 굉장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법에서 학교장은 학교에서 상담실을 두고 전문 상담교사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문과 아직 설치율이 70%대인 위클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클래스가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찾아가본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왜냐하면은 뭐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학생들과 밀착되어서 평소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거의 판사처럼 이제 사람들을 접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한 불만을 저희도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김문혜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저는 교육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감정과 시각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폭력을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여기 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를 여기서 용기 있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생존자의 다시 그 연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 대신 드립니다. 학교 폭력은 근데 저는 교육이나 시스템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가 마치 고객과 클라이언트처럼 사무적으로 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고, 특히 공교육 학년에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무관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건 교육만의 시스템으로 둬선 안 되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까지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의 환기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나서서 더 이상 피해 학생이 그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픔을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나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희성군의 명복을 빕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학교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의 발언이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저렇게 용감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필수 의료기관 붕괴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신 우리 이로운 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의료 인력들이 배치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고, 반대로 필수로 유지되는 인력들이 수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겪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국가적인 문제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 문제는 그런 어떤 출산율의 문제와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내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의료 인력들이 물론 전문성, 특정한 전문과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국가적 의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유연함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쨌든 보상 체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꾸로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군대 내 급식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당에게, 특히 저와 하태경 의원에게 끝없이 제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군대 내 의료 실태입니다. 지금 이미 군대 밖에서는 문재인 케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MRI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의료 서비스에 요구받는 품질 자체가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국가의 의료 체계라는 것이, 이건 제가 상당한 용기를 갖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저수가 체제로 운영됐던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지금 작년까지 여기 판교에 있는 회사에서 회사원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기 퇴직을 하고 지금 다시 취준생인 신분인 20대 청년입니다. 저 일단 김은혜 의원님께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판교 직장인들 여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뭐 청년들의 좀 이런 단발성 이벤트라고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 제외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공계생으로서 사실 국가 산업이나 뭐 그런 성장이 취업 시장에서 뭐 파이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나 뭐 지금 현 정권과는 다른 국가 산업 발전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는 젠더 문제입니다. 여권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아직도 뭐 강남역 사건을 김은혜 의원님은 권력형 선범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주차장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분당은 30년이 됐는데 판교는 여기에 많은 청사가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는 청년분들도 사실 판교에 사시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철을 타거나 SOC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안에서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NC소프트 앞에 이번에 청사 부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앞에 상대적으로 확약을 먼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의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확보 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전철이나 트램 부분입니다. 이쪽 판교역에서 테크노밸리까지 올 때 기본적으로 버스라든지 아니면 기차가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자차를 이용하지 않게 차라리 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자율주행차가 정기적으로 간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철이 저희가 3호선이 아직 먼 기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판선까지 포함해서 판교역에서 모빌리티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먼저 교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강남역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성 남성의 문제로 저희가 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까지 포함해서요. 자신이 국가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희생을 한 경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족한 건 여성 남성이냐가 아니라 공정하자는 그 툴이 예측 가능하고, 즉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실현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공정의 룰을 마련해 주는 게 국가나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나 뭐 여성이 피해자다 혹은 남성이 더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가르는 것 자체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대표님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건 정권 비판을 좀 해야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성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했냐면요, 잘 사는 사람도 조금 덜 잘 사는 사람도 나의 오늘이 어제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는 그 조금 전부터도 우리나라의 성장이라는 것이, 아니면 일자리라는 것이 정체되거나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당하느냐가 오히려 경쟁보다 중요해진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 상황 속에서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때로는 또 표심을 위해 가지고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정치적 언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문제가 빈번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토론 배틀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냐,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대변인이라는 필설이 중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책 공모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책 전문가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요. 연설대전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다. 예.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게 오바마가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을 때 느꼈거든요. 실제로 그때 오바마는요, 바람잡이 연설하라고 올렸던 건데 너무 잘해가지고 한 방에 대중정치를 떠가지고 4년 만에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만약에 연설 능력으로서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전 신청 참가자의 발언을 모두 들어봤고요. 현장에서 신청받은 총 10명의 참가자들을 한 분씩 모셔놓고 발언을 들어볼 텐데, 우리 임준원 참가자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2세 대학생 당원 임준원입니다. 개방형 당직 제도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 개방형 당직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경쟁 선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직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민주주의적으로 선출해야 될 당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선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판교에 사는 대학생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청년 비서관 임용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의 가장 민감한 것인 공정에 대한 이슈에서 이번 현 정부에 대해서 분노와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당에서 어떤 식으로 공정에 대한 가치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성장과 분배에서 떠나서 분배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서 탈피해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인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장 담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경제 체제를 크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이고요. 저는 그리고 경제 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들, 그것이 소스 코드든지 아니면은 API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든지 아니면은 한국방송공사가 제작한 컨텐츠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공유되고 개방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체계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예쁜 강아지는 동남아에서도 예쁘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컨텐츠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공유 개방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8호선 판교, 서현, 분당, 오포, 추진이 공동대표 홍성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문제까지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교통 그리고 주거 그리고 교통,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이게 주거복지인지 주머니복지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기 판교에 10명 중 7명은 경기 광주와 용인에서 살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포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경기 광주 오포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엔 57번 국지도라는 도로 하나에만 살고 있는데요. 이 지역구 의원에게 이 개선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데요.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잘한대요. 그래서 출근하려면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한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아니 해결을 해줘야죠.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 김은혜 의원님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세요. 저희 지역이 너무 부끄러운 게 의원은 그런 말 하고 있고 어떻게 분당갑 김은혜 의원께서 이것을 소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발언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부끄럽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정한 주거복지는 교통 환경에서, 교통 인프라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교통 문제를 우선 짧게 답변을 하자면요. 그러시죠. 이 광역교통 체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은 사실 택지 조성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 노선 건설되고 있는 GTX 같은 것들,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벌써 15년 전에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창 그 당시 야당이던 당은 반대를 했었고, 지금 와서 여당 되니까 대책이 없다고 GTX, ABC, D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갑자기 추진하는데요.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그 교통 대안이 필요하고요. 8호선 연장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전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BC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서해선 전철 같은 경우에도 수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별내까지, 지금 밑으로는 만약 판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경기 지역을 대부분 관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8호선이라는 서울 지하철의 건설 취지와 약간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동의를 얻어내는 게 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광역전철 사업이라는 것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 판교 지역이나 이런 곳에 택지가 굉장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판교의 경쟁력과도 이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근거리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교통상 확충하는 거는 저희 대선 공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분당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시험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부모 선배님들은 시험 세대가 있고 저희 애들은 그 중간 세대에 끼어 있어요. 시험 세대 선배님들은 말하면서 시험이 없어져서 애들이 너무 안일해져서 공부를 너무 손 놓고 있다, 걱정이 많다, 너네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많이 조언들을 해주시는데요. 애들 시험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지표를 알 수가 없어서 사교육하지 말라는 정부의 그런 것도 있지만 학원을 보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 애들 시험을 보면 엄마도 멘붕이 오고 아이들도 멘붕이 오고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거 뭐 사교육은 하지 말라면서 시험도 없앴지만 지금 올해부터도 더 심해졌는데 혁신학교로 자꾸 지원해주겠다, 혁신학교로 바꾸겠다 그러는데 대학 입시는 석차순으로 뽑으면서 왜 이렇게 혁신학교로 돌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거에 혁신학교가 이제 교사들을 주변에 차출해가지고 특정 성향의 교사들로 학교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향성 우려가 많았었고,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육 강도보다는 어쨌든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의 선호가 높은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시험 보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구조적인 뒤처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심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다소 파퓰리즘적인 교육이거든요. 혁신학교가 주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성취도 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학교별 수질 격차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공교육의 질적 차이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공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NCLB라고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해가지고 낙오 방지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약간 학교가 뒤처진 학교가 있으면은 지원과 아니면은 규제를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었거든요. 제 전당대회 연설에 보면은 대전에서 제가 그 낙오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책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웹캠을 사주는 정도의 어쨌든 자기개발 교육의 공간을 열어주는 가능하겠지만은 거꾸로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과거의 직업조사를 보면요. 중학생 중에 14%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해보면 중학교의 10% 정도는 연예인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연예인 되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무작정 놔주기에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개발도 물론 권장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반대로 본인이 꼭 꿈꾸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대안은 결국에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작고 차가운 말로 이성적으로 어떤 정책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설득을 해나갈 것인데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건 청개구리식 정치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꼭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편협한 논리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선악구도를 가르려고 하는 모습,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제가 얘기했지만 수술실 CCTV에 반대하면은 그럼 성추행이나 대리수술을 옹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심지어 정당입니다. 그 정당은 그 논리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말할 것 같으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면 니넨 테러리스트냐 이렇게 가버리면은 희화화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청개구리식 정치는 아니면 선악구도 만들기 정치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 대안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저염식에 가까운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젊은 세대가 이제 이골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201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트렌드가 뭐냐면은 힐링이었어요. 힐링파리 사기꾼이라고 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뭘 가가지고 맨날 내 강의를 들으면 힐링이 돼 뭐 이런 거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똑같은 언어로 강의한다면 돌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처럼 조류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람의 품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능력과 CEO식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역시나 청개구리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전직 벤처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서울시장 후보도 지내고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그럼 이명박을 하자는 거냐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CEO식 리더십을 얘기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분은 꼭 MB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편협한 틀에 빠진 거 CEO, MB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말꼬리 잡기와 청개구리식 정치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국민들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표 이준석보다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1000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상을 명확히 형성하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시면은 아마 대중이 같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탑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대학생 김주원이랍니다. 제가 말을 더듬고 대본 준비 안 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의인데 현재 의화식은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됐지만 주는 그러지 못한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인데 정책이란 그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올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인이라든지 여러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땅을 계속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서울 땅값이 많이 올랐어도 베이징이나 그 상하이, 맨하탄 이런 거에 비하면 싼 값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나 집 같은 주거용 토지 구매를 그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아니면 단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그 미래에 올 수 있는 문제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제주도에서 이제 통계를 뽑아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가장 중국 자본의 진출이 많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 토지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은 1% 미만이 이제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거 형태에 대해 가지고 그보다 비율이 높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규제를 하자고 하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구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기 목적인지 아니면은 어떤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 당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미온적이긴 하다는 거. 중국인 분들이 최근 5년간에 서울의 아파트를 한 5년간 120% 넘게 샀기 때문에 DTI, LTV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가하게 규제하면서 왜 중국인들은 다 규제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국민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별과 역차별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중국인들이 저쪽 해외에서 규제 없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관련 우리 당내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는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자의 발언까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행사가 이걸로 끝나는데요. 이 끝나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쇼 한 판 잘했을까라는 것보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자리, 우리나라의 판교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이곳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용기가 오늘 이 청년과 함께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교의 미래고 판교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심정으로 앞으로 더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게임을 하다 보면 스테이지를 몇 개 깰 때까지 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 거리로 나와서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 또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 상황과 그리고 또 문제점들,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의 그냥 육신의 수고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한 그런 내용들, 저도 제 개인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은 식사 자리에서나 아니면 가볍게 만났을 때 가볍게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문화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랬을 때 꼭 이런 날 잡아가지고 장을 차리지 않아도 우리 생활 여기저기에 정치가 깃들게 되고, 그런 교육된 훈련자들과 유권자들과 훈련된 그런 시민들이 나중에 선거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분당과 판교에도 그런 토론하고 대화하고 고민하는 문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엔 강남에서 또 이번에는 우리 분당 판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토론 버스킹 여러 전국에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